이번에 다음 소설. 자, 배경과 소재의 기능에 대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 배경과 소재만 보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나오죠? 손은, 인류중학은, 책상은, 트리등등하면 두근 이렇게 해서 주요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첫 번째, 당연히 전체 내용이 파악이 돼 있어야, 그죠? 시어도 의미가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소설의 소재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염두에 둔 다음에 구체적인 소재들이 앞뒤 맥락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고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 제목은 모래톱 이야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죠. 가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만 인물 그리고 그들 사이가 어떤 갈등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인물을 설정했고 왜 이런 배경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인물 나오면 표시하시고, 미안스러운 생각, 인물의 생각이잖아요. 심리태도. 건우 어머니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그나마 조그만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모양이 안타깝다. 인물의 심리 반응이잖아요. 태도잖아요. 그죠? 알아놔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는지. 나는 건우 엄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 건우 엄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어때요? 상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일,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이 막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작아. 얘들아, 덩치 큰, 물론 이건 내가 외모 지상주의는 좋은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덩치 큰 남자의 손이 거친 거랑 혈이나 뭐 뼈밖에 안 남은 여자가 막 해가지고 손이 거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어이 전역까지 대접하고 부엌으로 가버린 듯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자네들면서 지금 건우이 나옵니다. 그녀의 칠칠한 인사볼터리에 세상 생각이 많았어.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인물이 봐봐요. 지금 딱 봤을 때 생활은 어때요? 부유해 보여요? 부유한데 엄마 손이 거칠 이유는 없죠. 그죠? 일부러 엄마가 거칠게 하진 않는 이상. 저 거친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상. 그치? 그러니까 뭐야? 삶이 되게 어렵다. 평범치 않다. 엄마가 뭔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직접 뜻인가요? 간접 뜻인가요?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나는 모든 걸 다시 봤어. 농사짓는 집 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는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 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다. 엄마 어떤 사람이야? 여기 나왔네.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 젊음이 한창인 19부터 악지세게 혼자서 살았다는 것과 19살부터 혼자 살았대. 청산가봐요, 청산가. 그죠? 옛날에 시집을 일찍 갔으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도 시집 가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할머니 선녀가 왔어. 옛날에 인도 영화 보고 충격받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당연히 선생님 나이 할머니 나이인데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니까 가능하더라고. 당연히 30대 할머니 되더라고. 왜냐면 16살에 나 딸이 내가 16살에 딸을 낳았어. 걔가 또 16살에 딸을 낳아. 그럼 31 초만 되면 할머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 19대 혼자 될 수 있죠. 외아들 건우. 외아들이구나.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인류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얘네가 살고 있는 곳은 뭔가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곳인 거야. 육지로.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여기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나룻배를 태워서 니네는 힘들다고 하면 안 돼. 학교를 매일 나룻배를 타고 다녀봤어, 니네가? 산을 넘어가봤냐고. 자, 그리고 농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상 깨끗했다. 입성이라는 건 차림새. 몰라도 뭐. 애가 그러니까 막 시골인데 옛날 시골, 얘들아, 지금 시골도 아니고 옛날 시골은 머리에 막 이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알겠니? 이가 뭔지 알아, 니네? 예, 어떻게 알지? 요새 도시에도 유행한다고 하긴 하더라. 그렇게 막 더러웠고 막 옷도 막 거의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 엄마 성격이 어때? 깔끔. 자, 얼핏 보아서는 미안해요. 못하나요? 여기 붙이셔야 돼요.
어리부전한 여인 같기도 했지만 유난히 불가진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그런 것에서 외형 문서죠. 심상치 않은 의지랄까 정렬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외형만 보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왜 키도 좀 작고 왜소하시고 막 가늘고 팔다리 부러워하는 사람. 돼보고 싶어 나도 그렇게. 다음 생활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흠잡을 데 없이 그냥 무던한 평범한 사람 같지만 이마가 볼록 딱 볼록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짙은 눈썹 같은 걸 보면은 단단한 분이구나, 되게 정열적인 분이구나 라는 걸 읽을 수가 있고요. 나는 술상을 물리고선 건우의 공부방, 어머니의 방이겠지만 잠깐 들여다봤다.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방이 여러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사과겠죠. 야, 밑줄 서보자. 얘들아, 이게 어떤 예술품이 아닌 이상 너네 지금 요즘에 지금 시스템 막 의자 있더만 막 책상 올라오고 막 그러더만, 그지? 니네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인체 공학적으로 하잖아. 최상의 각도 아니야. 뭐 어때? 사과겠자, 알겠니? 사과겠자가 뭔지는 안 아는데 거기다가 뭘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이야. 열악하게 이유를 말할 수 없죠.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있었다. 근데 벽면 전체에 막 책 읽고 그러지, 얘네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하려고 웅진 북클럽도 가르쳐주고, 그지? 한누리 독서토론 넣어주고 다니고 막 CNA 뭐 이런 거 아니야? 얘는.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보세요. 그 가운데서 성얘기라고 잉크로서 굵직하게 뒷마루에 덮여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괜히 이걸 보여주냐고. 선생님 말했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셔도 갑자기 어떤 소재가 클로즈업 되거나 이러면 그게 분명히 뭔가 사단을 일으키거나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야. 자, 중략이에요, 중략. 장면 단은 끊어져요.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린 책 읽은 소감이나 배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쓴 글씨였다. 이게 뭐야. 진짜 똘똘한 애가. 지가 막 글을 쓰는 애인 거야. 자, 얘가 뭘 썼어? 땡땡땡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 내가 본 국도라는 걸 보고 한 구절.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다른 정치를 위해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의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건넸던 섬 얘기에 몇 가지 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어린아이들이다. 어린 학생, 중학이니까 이제 뭐 중학생쯤 됐겠죠?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소감을 밝힌 부분이야. 지 아이의 시각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니? 요즘에는 진짜 니네는 민주적인, 그나마 지금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건 물론 선생님 어릴 때보다는 훨씬 옛날이에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정치적으로 그 부정부패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 그냥 왜 동네에서 막 친한 사람 뽑아주고 막 뭐 식당에다 모아놓고 막 연설해주면 아줌마들이 막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지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 거야. 그리고 얘는 뭐야, 지금 갑자기 선거 때만 어떻게 하는? 선거 때만 어떻게 하는 거야? 신경 쓰는 거지. 정치의 행태. 이런 거는 요즘 애들 많이 끓였죠. 막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막 그 전통시장 가서 잔치국수 먹고 막 떡볶이 먹고 그러잖아. 이건 얼마예요? 막 이러면서 막 싸고 다니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많이 그런 거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생각하고 실생활과는 무관하게 그냥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전이죠. 지금도 뭐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만. 그럼 여기서 알뜰한 정당은 좋은 의미일까? 좋은 의미 아니죠. 반어정이면. 그때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눈에 비춰진 어떤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이십니다. 자, 조마의 섬 이야기. 자, 그러면 뭐야?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라는 인물이 새로 등장을 했고, 조마의 섬 이야기는 여러분 건우가 나룻배를 타고 통학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겠지. 건우가 사는 동네가 뭐야? 조마의 섬인 거야. 조마의 섬에서 육지로
나룻배를 타고 있는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마의 섬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마의 섬은 주머니의 사투리예요. 주머니의 사투리.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마의 섬 사람들은 집단이 없는 사람들이요. 오, 사람 인물 대화 중요하죠. 와, 처음부터 없기사 없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뭐야, 사투리죠?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아, 그쪽이구나. 경상도 쪽이네요.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의 섬은 점점점점 조마의 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 현재는 땅이 없대.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드디어 이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 쪽으로 나왔다. 개탄 쪽.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동그라미. 원래 이 조마에 선 사람들은 다 뭐야? 대대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야. 선조들이 따로 묻어줬어, 분명히.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왔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날 말락할 무렵에 벼랑간 외놈이 어린이. 일본이에요. 동철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수탈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회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마치 겉으로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그래서 약탈을 일삼았던 그런 대표적인 동인도 주식회사, 영국의 동인도 주식회사가 있고 일본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죠. 이완용이라는 놈이 의사보호조약이라는 걸 만들어낸지라 카더만. 딱 맞죠? 딱 맞아 떨어지죠? 윤춘삼씨 동그라미 인물 퉁방 같은 눈. 눈에도 증오의 눈빛. 증오의 눈빛.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매국조약, 나라 팔아먹은 조약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사업, 여러분 복사 시간에 배우셨죠?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말은 이제 이 조선진 땅도 막 근대화 필요했어 이래놓고 어떻게 막 신고를 하지 않은 땅을 다 몰수해버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신고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일본 놈들이 하는 거라니까 반응감에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땅을 죄다 뺏어왔어요. 그리고 이태우인 정문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라는 치욕적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 그 사업이 강행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살리모니할 모조리 국유를 편입시키는 교묘한 부실과 방법으로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촉과 일인을 수중에 옮겨놓았던 그 해괴망측한 처자들이 문득 내 머리에 놀랐다. 이 사람은 배운 사람 같죠? 굉장히 그 국사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과 법적인 지식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배운 사람. 죽일 놈들. 죽인 놈들. 표현 이제 한마디로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력자, 하천부지의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등갑되어간 사역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결국은 보니 야, 그 일본 놈들은 그렇다 치자 이거야. 일본 놈들은 다른 나라 인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걔네들이 물러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땅을 그 원주민들한테 차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빼앗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야.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자, 둑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야? 조마의 섬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럼 이건 누가 갖고 온 거야? 조마의 섬 사람들이 갖고 온 거야. 주인이 누구야? 조마의 섬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물과 싸워가면서 그래야지 이 섬이 쓸 수 있는 땅이 되니까. 그죠? 누가 만든 거야? 사실 조마의 섬 사람들이 물과 싸워가면서 만들어 온 거야. 그런 우리들은 대가족 어찌 되는 거죠?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밑줄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감정. 이게 뭐야? 억울하게 땅을 계속해서 빼앗겨서 땅 없는 사람들로 살아야 했던 조마의 섬 사람들의 한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소설은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을까? 상황을 봤더니 그 땅의 실질적 주인이고 피땀 흘려서 그 땅을 보호하고 가꿨던 조마의 섬 사람들이 억울하게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권리를 빼앗기고 터전을 빼앗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시대를 비판하려는 거죠. 그 세태를. 그래서 보면 여기서 소외된 섬 사람들의 비극적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여기서 이제 저항하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저항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농촌의 어떤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당시 조마의 섬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아니겠죠.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많았겠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부당한 권력에 어떤 저항하는 그런 저항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겁니다. 그렇죠? 건우는 어디에서? 조마의 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통학한 학생이었고, 건우 할아버지는 조마의 섬의 소유자인 유력자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배경. 소는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했다는 걸 알려주죠. 맞죠? 그 다음 인류중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굉장히 싫어 엄마 뭐 배 타고 다녀 막 이래. 아유 거기가 좋은 데라니까 너라도 잘 되지 이런 내용은 하나 나오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 책상은 넉넉지 못한 살림살. 그쵸? 그 다음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 뚝은 조마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 그 사람들이 이 조마의 섬에서 어떻게 갖고 왔고 조마의 섬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 자, 여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외적 증거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이거는 외적 증거를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감상의 적절성 평가를 하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5가지를 통해서 만났었던 어떤 출제 유형들이 여기 다 섞여서 나올 수 있다. 한 가지로만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낼 수도 있고 두세 가지 섞어서 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 이거 기억나시겠지만 밝고 따뜻한 날은 세대 단절을 받는 상처받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텔레비전 모습. 너네들은 지금 이 나이가 좀 안 맞아 세대가. 선생님 세대랑 선생님 아버지 세대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 더 위 수도 있고. 텔레비전 같은 거 없었어. 근데 선생님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있었지만 그 바로 윗세대만 가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을에 한 대 있을까 말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부서놀이하고 다방구하고 고무줄놀이하고 막 이러면서 놀았단 말이야. 술래잡기 하고. 근데 그랬던 때가 또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벌써 뭐하고 놀아야 되네. 유튜브? 스마트폰 가지고 놀죠? 모여서 스마트폰 하고 놀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모이면 부루마블 이런 거 했는데 판 이렇게 펴놓고 윷놀이 이런 거. 고무줄 제일 많이 했어. 완전 잘해서 고무줄 알아요? 고무줄 까만 고무줄 하나 놓고 3줄도 됐다가 2줄도 됐다가 해봤어요? 안 해봤지.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고무줄놀이? 건전하게 컸네 되게. 그렇구나. 선생님이 고무줄을 끊고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1년 4학년 때까지는 아주 괜찮았는데 안 물어봤죠?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나기배 씨. 인물의 뭐가 중요해? 정보. 알겠죠? 나기배 씨는 가난하게 살았어. 치열한 경쟁 끝에 기업의 이사를. 이게 중요해, 이 사람. 이 사람을 만든 거거든. 이 사람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 그죠? 어느 봄날, 나기배 씨는 마당에 정원을 가꾸다가 누군가 숨겨놓은 녹슨 깡통을 발견한다. 장면 생각해보세요. 치열하게 성공해서 죽어라 막 머리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개천에서 난 용이 됐고 어느 날 이제 집도 웬만큼 잘 살게 됐고 마당도 있는 그런 정원도 있는 그런 집에 살게 된 거야. 어느 날 마당을 이렇게 가꾸다가 녹슨 깡통을 발견했어. 깡통을 기울이자 소리를 내면 땅바닥에 쏟아진 것은 수백 개의 유리구슬 동안 쳐야지. 여기서 중요하지. 보기에서 확인했잖아. 유리구슬이 뭐야? 과거의 놀잇감이죠. 과거의 놀잇감. 이 나기배 씨가 갖고 놀던 거야. 설상 핵탄두를 터졌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진 않았으리라.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야. 나기배 씨는 땅바닥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이 정도야? 그리고는 구슬을 한 주먹 집어들고 그것을 진기한 보석이라고 감정하듯 삐줄. 이 나기배가 구슬을 대하는 태도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되게 소중한 건가 봐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유리구슬이었고 그것도 속에 바람개비 모양의 색띠가 들어있는 누리용, 뭔지 알까지네? 누리용 색구슬 이었다. 자, 중략. 녀석은 선뜻 나오려 들지 않았다. 만화나 타자용 영화라도 방영 중인 모양이었다. 자, 녀석은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놈의 텔레비전 나왔어요. 유리 구슬과 텔레비전은 대조적 소재로 쓰였다고 보기에서 이미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파악 못하고 못 주워가면 바보. 알겠니? 무조건 뒤에 거 먼저 보고서 챙겨올 걸 챙겨와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잘 보여요. 자, 이세돌이 볼 때 나기배가 볼 때는 뭐야? 여기는 어떡하지?
타잔 영화. 이거 선생님보다도 훨씬 위인 것 같아. 타잔 영화. 황당무계한 스토리에다 엉뚱한 연애 심리 같은 거나 비벼넣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뭐로 보는 거야?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야. 그 선생님 어렸을 때도 바보 상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TV를 오래 보고 있으면 바보 상자. 왜냐면 사유하지 않잖아요, TV는. 주어져 있는 정보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유튜브는 내가 보기엔 더한 것 같아요.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조카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유튜브 같은 거,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는 건 좋아요. 왜냐면 니는 세대가 다르니까 해야겠지. 그런 거 하나 못하면 안 되겠지. 요즘엔 더 잘하더라고 애들은. 우리 조카 4살짜리도 막 이러면서 지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골라서 봐.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컨트롤해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돼. 해도 돼. 컨트롤. 끄고 싶을 때 딱 끄고 하고 싶을 때 딱 하고 이게 돼야 돼. 근데 나도 유튜브 중독을 잠깐 해봤었는데 그냥 그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 그때 알고리즘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안 뜨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리즘에 완전 노예가 돼서 밤을 새더라고요. 그 진짜 보다 보면. 그래요. 다 해봤네. 고개를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어른이 봤을 때. 그래서 꿀꿀 혀를 타며 낙엽의 신을 또 생각했어. 우리들의 손은 어떠했나. 누구 한 사람이 예외가 없이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왜? 다 고생해서. 우리의 손은 매사 얼마나 기민하고 강했느냐 이거. 우리 세대 어떤 세대야? 그 어려움을 뚫고 그 걔네들이 그 기성세대가 봤을 때 신세대들은 다 어떻게 보여? 한심하고 나약하고 배불렀고 뭐 이렇게 지금 점점 그렇게 보이겠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 또 내려갔나? 낙엽의 씨는 안타깝게 소리쳤다. 그는 되풀이하여 실험을 보이고 나는 아이들이 따라하게 하였다. 자, 밑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 자, 봐봐. 원래부터 세대 차이가 있었어. 근데 이 아버지의 태도는 뭐야? 세대 차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지. 즐기려고 애들을 불러놓고서 가뜩이나 뭐 하기도 싫은 거 나와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어떻게 하려 했는데 못한다고 뭐 혼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작가의 의도도 설정인 거지. 만약에 아빠가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지내고 아이들이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알겠니? 요즘 아빠들도 그렇죠. 선생님 세대의 아버지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 세대의 아버지도 이렇게 낙엽의 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고생하시고 크셨고 일구기 위해서 되게 어떤 노력을 하고 크셨기 때문에 선생님도 기억나. 나 대학교 때도 알바를 과외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대학생이었거든. 처음 선생님 됐을 때보다 더 잘 벌었었어. 왜냐면 선생님들은 월급이 되게 얼마 안 되니까 대학교 때 과외를 진짜 많이 해서 그때 돈을 더 잘 벌었었거든요. 그러면은 택시를 좀 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빠는 되게 걱정하셨어. 어린애가, 젊은 애가 벌써부터 고생 안 하려고 하고 뭔지 알겠죠? 엄마가 피곤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야. 근데 만약에 낙엽의 씨가 자식들이랑 막 소통하고 재밌는 사람이고 같이 막 만화영화 같이 보고 그런 사람이면 주제를 형성할 수 없지. 근데 뭘 얘기하고 싶어? 세대 간의 갈등. 그치?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그러면 어떤 소외감. 그런 걸 갈등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애들 뭐라 그래? 점점 짜증을 내더니 큰 녀석이 먼저 손을 털고 네이크 불렀었다. 아, 재미없어. 이랬더니 너네지. 시시껄렁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지. 아빠, 시시껄렁해 이러진 않지. 아, 재미없어 이런 얘기지. 단호하게 선언했어. 아, 재미도 없고 손만 떨어졌잖아. 그 둘째 용기를 얻었지, 그지? 둘째들은 꼭 이래. 먼저 안 하고. 그래, 아주 시시껄렁해. 지저분하게 넣었다고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마. 이러면서 자, 밑줄.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왜? 이 낙엽의 씨에게 유리구슬은 뭐야? 지나온 과거고, 나의 열정이고, 그지? 나의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어야 되는데, 지금껏 진념을 가지고 쌓아올렸던 무언가를 녀석들이 일고의 미련도 없이 허물어버리고 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배신감에 가까웠대. 끓어오르는 불로 갈등의 고조가 예상되고 있죠. 생각해야 돼요. 작가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시시껄렁하다고? 그랬어. 네 녀석들이 손을 넘었어. 멍청하니까 그렇지. 이게 왜 시시껄렁해? 지저분해? 야 임마, 이 얘기 어째서 지저분해? 어째서 불가해? 병이 든 건 너희들 놈들이고 하얀 소리다 이놈들아! 이랬어. 어떻게 울컥 넘어오는 열기를 토해내다 말고 낙엽의 씨는 멍해졌다. 이게 무슨 맹랑한 짓인가. 그냥 풀썩 웃고 말았다. 자기도 어이가 없는 거야. 느닷없이 머리통을 쥐어박혀 잔뜩 부어터진 납작을 하고 있던 큰 녀석이 머리를 콩 쥐어보면서 했어. 쏘아붙였어. 아, 괜히 신경질이야. 재미없으면 재미있으면 아빠가 혼자 손나해. 이랬어. 또
또 시작했어, 조지. 귀여워. 그래, 아빠 혼자 전화해. 형, 우리 텔레비 보자. 은하철도 999 같은 거. 의기투합한 두 녀석은 그 즉시 텔레비전 앞으로 달아나고 모든 것, 이를테면 밝고 따뜻한 본격과 지금 뭐였어? 시작 자체가 정원을 갖고다 일어난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순간 현타가 오면서 보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밝고 따뜻한 날이고 파 뒤집어 놓은 흙이 있는 거고 점점 흙 떨어져 있는 색색의 고운 구슬들 장면 보이시죠? 장면 떠올리셔야 돼요. 미련 없이 내버려둔 채 가버렸어. 혼자 가는 나그네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더 이상 삽질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어찌 흙을 파 뒤집는 일만 이겠는가. 자, 이거 뭐야?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어떤 열정, 여태까지 살아온 삶, 노고 이런 것들을 다 부정당한 기분이 들면서 심한 무기력감에 빠지게 돼요. 보시면 앞으로 새로이 부딪히게 될 작업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나 의욕을 느낄 것 같지 않았다. 참 맹랑한 노릇이고 그의 속으로 중얼댔다. 부록의 생애 40 된 것 같아요. 40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꺾은 채 땅바닥을 내려다봤다. 제목, 밝고 따뜻한 날. 약간 밤화소리죠. 그죠? 긍정적 이미지와 달리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 어떤 세대 간의 단절과 소외의식 같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이 작품을 쓴 겁니다. 대조적이고 상징적인 소재인 텔레비전과 유리구슬을 가지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내적 독백을 통해서 이 나기배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소설 전문을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즉 분명히 지금 서술자가 나가 아니죠? 그죠? 계속 나기배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기배 씨의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기배라는 인물 외의 인물의 심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초점화라고 하거든요. 초점화. 다 나기배의 입장에서 아이들도 보고 나기배의 입장에서 유리구슬을 보고 나기배의 입장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초점화된 인물.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소설하고 있습니다. 제목의 이중적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단절을 확인하는 씁쓸한 현재의 시간과 동시에 향수를 자극하는 과거의 시간. 밝고 아름답고 따뜻했던 그 날들에 대한. 자, 그래서 이 글에는 무엇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텔레비전에서 유리구슬이죠, 유리구슬. 유리구슬이라는 왠지 여자 아이돌 노래 제목 같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유리구슬? 누구 노래지? 그거까지 모르겠어? 숙제예요, 알아보세요. 나기배 씨는 그동안 읽어온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맞죠?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텔레비전에 대한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반응 차이에서 끊어보시는 거 중요해요. 선지가 길기 때문에 끊어서 앞뒤 맥락을 확인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텔레비전에 대한 반응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문의 내용이죠? 플러스 세대 단절을 한다면 너는 이제 보기 내용입니다. 적절성, 맞지? 나기배 씨가 자신의 손을 기민하고 강인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지난 삶에 대한 자부심. 난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렇게 강인했고, 난 이렇게 어려웠지만 뚫고 나갔고, 난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구슬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나기배 씨의 태도에서 극복 가능성이 보여요? 너무너무 심하랬어. 선생님이 걱정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멍청해서 생긴 이러면 안 되지. 알겠지? 좀 불안했어.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러 간 후에 혼자만 남겨진 나기배 씨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경우 소외를 엿보시고, 맞죠? 나기배 씨가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곳에서 세대 단절로 인해서 기성세대가 받는 상처, 맞죠? 자, 선생님이 이제 아까 1강을 풀어보시라고 했고 제가 밑에다가 답을 다 알려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원래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래도 다 드리고 싶어서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놓고 말하죠. 서술상 특징 당연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에서 공부하듯이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서술자가 뭐야 지금? 서술상 특징 가운데서도 서술자에 대해서 묻고 있다. 서술자에 대해서 묻는 것은 결국 시점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묻는 선지는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면. 결국은 그 양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가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부르는지를 알아야 되고, 다양한 작품 속에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개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뭐 말하는 거예요? 윤재야,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은 무슨 시점이에요? 자기 이야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그렇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죠? 서술자를 작중인물로 설정했다는 건 무슨 얘기니?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게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현장감이 높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죠. 서술자가 작중 사안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준다고 합니다.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뭐야? 백자식 구성이라는 얘기네. 근데 그거 자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회상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지를 또 묻고 있어요.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서 사건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그런 문제가 나왔고. 2번. 자, 기억과 미역, 구절평. 구절의 해석, 구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냐. 즉, 내용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얘들아, 뭐가 나왔니? 보기 같은 게 나왔어. 근데 이건 얘들아, 엄청난 힌트야. 엄청난 힌트. 맞죠? 여러분이 이 소설을 처음 봤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시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 언제야? 해방 작후야. 다 주잖아 지금. 방산복이라는 인물은 현실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나타내고, 백주사라는 인물도 있고, 몰락하나봐. 그지? 몰락하나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백주사는 갑자기 출세했나봐. 다 주잖아. 그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얘는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준인과 동시에 이 작품을 처음 본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다. 자, 뭐 나왔어요? 속담 문제 나왔어요. 선생님이 속담 아니면 한자 성어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사실? 고전소설 더 많이 나오고, 속담보다는 한자 성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한자 성어가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속담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대 9, 2대 8 이 정도인데, 속담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속담을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올 때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직 중3이니까 여러분 혹시 심심하거나 그러면은 속담이나 한자 성어 외워보는 거 괜찮은 게, 뭐 훑어보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 심심할 틈이 없죠. 사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또 가볼게요. 2번. 선생님 얘는 지금 고전소설이거든요. 고전소설이라 여러분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직 안 풀어봤겠지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여기도 보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 보면 초월적 인물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간결한 문체를 사용. 뭐죠?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왔어요. 무조건 나와요. 서술상 특징 문제. 두 번째 기억과 미음. 얘들아, 기억과 미음이 아까 뭐였지? 살펴볼래 여기? 기억, 수긍, 뭐 맑은 기운, 뭐니? 강가, 글족자. 소재나 배경. 소재나 배경. 맞죠? 소재나 배경의 의미. 정말 나오네요, 선생님. 그래요. 뭐야 이거? 보기 나와서 보기. 외적 증거. 힌트이자 기준. 힌트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힌트가 아예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단 문학에서는 먼저 살펴보긴 해야 된다. 봤더니 장승상 댁의 부인의 등장이나 수궁에서의 모녀의 성공, 사불씨 같은 경파원분은 없는 대목이 보인대. 이러한 요소들은 서사의 분위기 형성이나 인물 성격의 구현, 주제의식의 발현 등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거 얘는 힌트가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기준. 얘들아, 신청전이라는 거는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판소리는 특징이 뭐냐? 기록이 되어서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구전이잖아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막 바뀌고, 그럼 우리가 적층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려운 말로. 살짝.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들려주는 동안 내용이 조금 바뀌고 변형되고 더해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달라지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판소리계 소설들은 2본이 많아요. 2본. 그러니까 같은 신청전인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전 간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좋아해요, 이런 거요. 또 나왔지? 뭐 나왔어? 한자성. 거짓말 아니지?
진짜 한자성어 잘 나오지. 요즘에 조금 안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하던데 원래 예전에 거의 100%였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한자성어 문제는 해결하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 우리 배웠었던 거예요. 기억나죠? 이거 껍빗다님 우리 앞에서 했어요? 네, 앞에서 한 소설이에요. 자, 1번 대놓고 뭐예요? 뭐 이제 계속 토네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기분이 들죠? 서술상 특징 문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집에 있는 소설 문제집 같은데 좀 약간 좀 불안한 게 하실 것 같은 분도 있고 안 하실 것 같은 분도 있는데 하실 거죠?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한 게 소용이 없어지면 안 돼. 우리가 뭐 기념으로 우리 팬 사인 온 거 아니잖아, 그지? 모임이야 정모야 정모? 아니지. 이제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도움이 되려면 항상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아, 서술형 특징 문제 진짜 또 나왔네? 얘들이 봐봐. 구절풀이, 내용 파악 문제. 또 나왔지? 선생님. 왜 이래요? 짜고 했어요? 거의 짜고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또 나왔죠, 보기 문제? 보기는 힌트이자 기준인데, 여기 보면,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하래요. 자, 껍빗단리는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 봐주잖아. 일제강점기부터 6.25 때까지. 자, 시공간적, 아이고, 소재를 물어보는 거. 특별한 힌트가 아니네. 그냥 시대적 배경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소재에 관한 문제. 그죠? 딱 봐요. 방지, 시계, 캐비넷, 신사복, 라디오 같은 소재에 관한 문제. 또 뭐 나왔어? 또 혼자서 나왔어. 선생님이 이런 것만 골라온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남은 것들 풀어보시고 이제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혹시 우리 몬스터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오며 가면 질문하셔도 되고 만약에 저 지금 완전히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들이죠? 없나요? 다 여기 다녀요? 여기 없죠. 안 다니는데 오죠. 그러니까 놀러 오셔도 되고 선생님께 연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빈자리가 없어. 선생님이 사실 몇 명 정리를 할까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한대 일단. 그러면 내가 아끼는 애들인데 또 그냥 막 나가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아직 중학생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몇 명 정리하고 우리 다 너무 예뻐요. 다 열심히 하시고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뽑고 싶었는데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이거를 그대로 실천을 하시고 다른 학원들도 선생님하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가르쳐는 주세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계속 이거를 시키는 학원은 드물어. 그냥 설명을 해주시지.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런 분석법을 사실은 원래 설명을 해요. 보통은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안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우리 학원과의 차이는 그걸 계속 하게끔 하는 학원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가 12월 아마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반이 짜질 거거든요. 고1 반이. 그때 이제 문자가 다 가요. 그때 우리 꼭 만나요. 너무 예쁜 우리 아가들. 그리고 중간에 혹시 또 그만둔 친구 생기면은 꼭 연락할게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질문